자, 간밤에 나온 미국 시장 이슈부터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체크해야 할지 와우 글로벌 변지환 파트너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골드형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려서 채팅창에서 벌써 수금은 골드형이지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네네. 사실 수요일에 방송 나가시면서 저한테 네. 아 근데 전 금보다 채권 강조했었는데 라는 얘기 잠깐 해주셨거든요. 사실 네. 채권이 계속해서 저는 채권을 원픽으로 드렸었고 오. 그다음에 골드 맞아요. 같은 경우도 네. 골드가 사실 두 번째였죠. 예. 근데 뭐 둘 다 지금 괜찮은 분위기여서 뭐 좋습니다. 네, 1등도 좋고 2등도 네네. 좋다. 하지만 1등은 채권이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볼 거고요. 자, 우선은 저희가 간밤에 나온 이 시장 내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CPI가 뭐 시장에 그래도 예상과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상 자체도 사실 높았던 거죠. 뭐 네네. 전년비 2.9%면 거의 3%에 근접한.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끈적끈적한 물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파트너님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CPI 발표하기 하루 전에 이제 PPI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쵸. PPI는 대폭 하향을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거든요. 근데 좀 세부적인 항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PPI가 발표했을 때도 뭐 무역 서비스 마진 항목이 크게 감소했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업들이 실제로 관세로 인한 어떤 원가 상승률 이러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흡수한 부분이 좀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CPI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뭐 항공료 뭐 식료품, 운송 서비스 이러한 항목들이 맞아요. 증가를 하면서 네. 일부 항목에서 이제 관세 영향이 확인이 되었다. 물론 그 수치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PPI 같이 CPI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했다는 점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다행히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게 시장 심리 자체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맞아요. 항목별 변화보다는 결과값 자체에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달러가 좀 하락하면서 다음 주로 다가온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래서 어제 CPI가 나오면서 이제 다음 주 FOMC 이전까지 어떤 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오피셜한 지표들은 거의 다 이제 발표가 됐다고 그쵸. 우리가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공은 연준으로 넘어갔는데 페드워치를 통해서 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는 9월에 50pp 금리 인하 확률 요것도 지금 소폭 좀 상승을 했고요. 꿈틀하는 느낌. 네, 8.9에서 네. 11.2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10월에도 추가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80% 정도에서 이제 90%까지 10%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올라왔네요. 어제 CPI 나오면서. 네. 그리고 이제 연내 3번 12월에도 할 거다. 12월까지. 요 확률도 85% 지금 정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9월에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이 25bp 정도 인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지금 됐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 절대치보다는 함께 발표되는 점도표, 네, 그다음에 그 그쵸. 뒤에 이어질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25bp가 나오면 사실 시장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 관련 발언들을 통해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월 연준의장이 얼마만큼 최소한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느냐,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가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10월과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파트너님 저희가 B컷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시장에서 세모인 상황이잖아요. B컷의 네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이번에 근데 주간 실업수당이 뭐 4년 만에 최고치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B컷을 유도할 정도는 아닌 거죠? 사실 어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7천 예상치에 26만 3천 네. 건으로 뭐 이제 크게 증가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헤드라인에 좀 보이는데요. 제가 해외 이 투자를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네. 목요일 날 발표되는 맞아요. 그 주간 지표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지표고 너무 놀랄 필요 없다. 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최근에 고용시장 관련 데이터들이 좀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그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는 연준의 목표치에 아직 다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미국 사회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발했던 적은 정말 몇 번 없거든요. 실제 그랬던 적은 예.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 고용 시장이 악화가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그쵸.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조짐들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관세 정책이 매년 15% 20%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어떤 레벨업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물가라는 것은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고용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악화되었지만 실업률은 아직 4.3이에요. 저희가 한창 팬데믹 시절에 실업률이 14.7이었습니다. 아 정말 예. 그리고 4.3이라고 하면 완전 고용에 거의 뭐 버금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우려로 떠오른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네. 중간 선거 앞두고 관세 철회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증시 뭐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사상 최고치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S&P 500에 대해서는 7천 전망까지 나왔더라고요. 7천 금방 갈까요? 뭐 항상 연말이 가까워지면 이런 얘기들은 심심치 않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제 그렇기는 하죠. 경험상. 그래서 네. 어떤 연준의 스탠스 변화에 따른 연내 3회까지도 지금 뭐 85%까지 이제 페드워치 통해서 보셨다시피 높아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뭐 연말 소비 그다음에 뭐 산타랠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그렇죠. 들어보셨을 네.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에는 통상적으로 시장에 훈풍이 분다. 뭐 상승 이런 기대가 것들 크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사야 된다. 네. 어때요?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들리고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2018년도 4분기 제가 그때는 그 기관에서 딜링을 직접 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정확하게 나스닥이 마이너스 27% 하락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그때. 그래서 역사적으로 4분기 때 그 두 번째로 네. 가장 큰 하락을 보였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어떤 이런 이 수렴하고 발산 과정을 통해서 맞아요. 이 파동이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 기회를 준다. 그래서 주식을 지금 많이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좀 뭐 이렇게 포모나 이런 거에 쫓겨서 매수하고 진입하는 거는 좀 지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진입 단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이 많이 사고 막 돈을 벌었고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것들의 어떤 이 메타인지 없이 소위 자기 객관 없이 메타인지 무지성으로 없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거는 좀 제일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주식 포지션이 아주 좀 적은 분들 기준으로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리면 S&P가 상반기에 딥시크와 이제 그 해방의 날 그쵸. 딥시크 이전 그 관세 쇼크 이전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이 6,150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연일 그 이후로 상승하면서 6,500권에 와 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6,200권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6,200까지. 네, 거기까지 밀렸다 네.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추세가 꺾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주식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어떤 이런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를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리스크를 좀 분산을 시켜라. 기회 반드시 온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회는 반드시 온다. S&P 500이 6,200까지 밀리더라도 어쩌면 그건 건강한 파동 안에 있는 흐름일 수 네네네.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4월 이후에 관세 뭐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S&P 500을 향한 이 탐욕 지수라고 하나요? 굉장히 좀 네네네. 많이 올라왔었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었던 만큼 조금의 어떤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다. 기회는 온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뭐 앞서 메타인지를 반드시 갖춘 투자 전략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시장에서 워낙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저희가 뭐 AI라는 키워드 이번 주, 지난주 반복해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 포인트 조금 다르게 잡아보고 싶은데 어떤 키워드 주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파트너님 저희 좀 시장 심도 있게 볼 때 좀 주목 이 부분도 봐야 되는데 하는 부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워낙에 요새는 AI나 뭐 금리 네. 인하에 대한 말들이나 그쵸.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외돼 있는 종목들을 보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사실 수요일에도 부동산도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은 유가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유가요. 예, 그래서 이틀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 공격하면서 그쵸.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은 지금 좀 워낙에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카타르 자체가 원유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생산이나 수출이라든지 네. 그리고 공격당한 곳 자체도 생산 인프라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좀 시장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물론 뭐 주변국들 뭐 이란이라든지 헤즈볼라 뭐 이런 쪽에까지 네. 개입하게 되면 그때는 뭐 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올해 유가가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랬죠. 이 원인은 수요보다는 공급 사이드에서 좀 우리가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올해 현재까지 일평균 약 220만 배럴 정도를 증산을 하면서 오일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수요 붕괴 방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첫 네. 번째는 사우디 입장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우디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오일 가격을 좀 낮추면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의 어떤 그 BEP 손익분기점을 계속 이하로 유가를 유지하면서 네. 어떤 마켓 셰어를 가져가려고 하는 요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장에서는 이 물가 관련한 이야기인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재 금리를 강하게 좀 인하시켜야 하는 특히 이제 그쵸. 장기 금리를 끌어내려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아시다시피 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가에서 사실 에너지 오일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증산을 통해서 그 유가를 낮추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좀 미국과의 틀어진 관계를 좀 꾀하고자 하는 요런 게 이제 좀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에 좀 저점을 찍고 반등하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오펙 플러스에서 한 200만 배럴 정도 추가 증산 여력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러우 전쟁. 전 세계에서 그 가장 많이 원유를 소비하고 수입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2위하고 3위가 이제 인도하고 중국이에요. 요새 네. 그쵸. 사이가 좀 안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고 중국은 이란,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베네수엘라 이런 그 국가들로부터 암시장에서 지금 거래를 해요. 시장 가격보다 굉장히 네. 좀 싼 가격에. 예, 그래서 만약에 올해 하반기나 해서 러우 전쟁이 종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암시장에서 시장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는 물량들이 다시 시장 가격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원유 가격 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동성.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에너지나 유가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은 이런 시장의 유동성이 이게 유입이 됐을 때 짧으면 6개월, 그 다음에 길면 12개월 정도 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그 하반기에 미국에서 50pp 정도 비컷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또 당장 다음 주부터 연내 3회니 2회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 내년에는 어떤 이런 유동성 유입에 따른 어떤 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그다음에 고용 시장 뭐 또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하반기에 좀 위험 자산 셀 신호가 나온다.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WTI 기준으로 50불 좀 언더까지 간다, 중반까지 간다 네.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좀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가가 지금 60 언더로 내려오게 되면 50 중반까지 빠졌을 네. 때는 저가 매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당장 모아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네요. 지금 당장은 조금 그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선이 좀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고 유가가 최근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좀 반등을 할 걸로 예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유가 관련해서는 우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좀 어떤 저희가 ETF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만만한 게 ETF고요. ETF 중에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이런 종목들, 아니면 해외에서는 대표적인 USO, USO. 이런 ETF들 관종에 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으로 가게 되면 뭐 전통적인 종목들이죠.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이런 것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ETF, USO,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 정규장에서 오늘은 뭐 2%대 내림세 보였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을 두고 저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유가 투자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개별 종목으로는 엑슨모빌과 쉐브론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국채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은 유럽으로 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ECB가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라가르드 총재도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뭐 어떤 상황이 종료됐다, 디스인플레 종료됐다 이런 진단들을 좀 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요 금리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동결 발표를 했고, 물가 상승 전망치라든지 뭐 성장률 역시 소폭의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발표를 해줬고요. 인플레이션도 목표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 그다음에 성장 역시 비교적 견조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에 주시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라가르드 총재가 앞으로 2년 동안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어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한 사이클이 조금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네. 시장에서는 유로화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도 요것이지만 최근 프랑스, 영국, 일단 일부 유로존의 장기 급제 급등 이런 거에 대한 관련 언급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직접적으로 프랑스를 겨냥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특정 회원국의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급등해서 회원국들 사이에 어떤 이 채권 스프레드가 왜곡되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면 강하게 TPI를 즉각 발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TPI가 뭐냐면 네. 유럽 중앙은행이 2022년도에 도입했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최근에 프랑스 장기금리 급등 현상 뭐 이런 것들처럼 회원국들 사이에 이 채권 국채 스프레드가 이상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그래서 시장에 공격이 들어와서 더 밀어올리는 이러한 그 일반적이지 않은 네. 그런 현상들이 들어오면 해당 국채의 그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스프레드를 축소시키는 어떤 안전판 같은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라가르드 총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좀 안도 시그널을 주었다는 점이 두 번째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최근에 어떤 불거지고 있는 그 프랑스의 장기금리 급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난주에 4.5까지 갔던 게 어저께 4.2까지 그러니까요. 빠르게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네,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한 부분들 유럽에서 날아온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사실 앞서 맨 처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채권이 1등이다, 1픽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1픽이라기보다는요. 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AI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당연히 AI 관련된 거는 우리가 AI라는 큰 트렌드는
잠깐 떴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픽으로서 제가 채권이나 골드 같은 걸 말씀을 드렸던 아. 건데 장기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연준의 스탠스 변화, 그다음에 연준 내의 구성원들의 변화,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를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 이기가 지금 강력하게 장기 금리 하락에 대해서 니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베이스로 해서 단기채 대비 상대적으로 못 내려왔던 부분들이 하반기부터는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포트 편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제 기억에 10년물 기준으로 한 4.4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어제 드디어 장중에 3.9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4%를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사실은 뭐 타이밍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4% 이상대 4.2 부분에서는 좀 가격적으로 또 그다음에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좀 긴 호흡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앤홀드로 좀 가져가 보자. 좀 요게 좀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기 금리랑 같이 묶여 있었던 모기지 금리도 맞아요. 같이 이제 네. 서서히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이 주택 관련 특히 이제 제 주거용 쪽으로 해서 관심 계속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지금 주택 관련해서는 VNQ라는 상품도 저희가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포트폴리오 전략에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파트너님 오늘 다가올 미장 전략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예정된 경제 지표는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시각 11시에 있는데 사실은 좀 워낙에 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전에 역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 바로 뒤에 주 중반에 이제 미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목이 아마 쏠릴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을 보니까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FOMC 미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수요일 날 또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셔야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좀 상세하게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준비해서 올 예정이니까 네. 그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금형 변주환 파트너께서 다음 주 수요일에 FOMC 시나리오별 전략 상세하게 전해드린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파트너님 저희 시장에서 어떤 지표가 중요한지 어떤 지표가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 함께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특히 해외 투자, 글로벌 투자는 국내와는 좀 달리 이 경제 지표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미국 투자 함에 있어서 꼭 봐야 되는 많은 지표들 중에서 제가 7가지를 엄선해서 설명도 드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랑 연결시켜야 되는지 VOD를 올려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 이 성공 지표 VOD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맞다 주택 얘기하셨지 뭐였지라고 하시는데 VNQ라는 ETF 저희가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쉽지만 파트너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에는 아시아 증시 전략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파트너님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